오늘은 11번째 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이달의 교훈은 가치관을 정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원인은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가치관도 변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는 지표가 GDP입니다. 그래서 2023년 도에 이 GDP를 보면은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카나다, 이태리, 브라질, 러시아, 한국, 이게 한국이 12번째입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 브라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덩치가 크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이지 진짜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버리고 나면은 미국이 1등, 일본이 2등, 독일이 3등, 영국이 4등, 프랑스 5등, 카나다 6등, 이태리가 7등. 이렇게 해서 7개 나라가 G7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한국은 선진 경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냐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나라 전체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으로 봤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강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GDP의 1인당 GDP를 보면 됩니다. 그럼 1인당 GDP를 보는데 아주 작은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를 제하고 어느 정도 규모 큰 나라만 상대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2등이 오스트라리아, 3등이 카나다,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일본이 6등, 한국이 7등. 한국은 G7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G7하고 달라진 거는 오스트라리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이미 G7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G7 GDP PPP라는 겁니다. 이 PPP라는 것은 개인이 소비하는 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소비하는 그 돈을 비교한 건데요. 한국이 34,000불이고 일본이 3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도 더 부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쓰임새로 봐서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저처럼 일제시대를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만들 때도 이미 일본이 잘 만들고 있는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것을 우리가 따라잡기는 힘들지만은
컴퓨터는 일본하고 한국이 동시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한국,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을 이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IT 산업에서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분 좋고 그리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수출을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첫째가 중국이고요. 둘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고, 네 번째가 독일이고, 한국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 5대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로 얘기하면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역 수출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의 강국입니다. 이번에는 군사력으로 한국이 몇 번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비교하기가 힘들고 예산은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그 각 나라가 국방 예산으로 얼마 쓰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등은 미국입니다. 2등이 중국, 3위가 인도, 4위가 러시아, 5위가 사우디, 6위가 영국, 7위가 불란서, 8위가 미국, 9위가 독일, 한국이 10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를 빼고 우리 그 G7 국가만으로 얘기한다면은 1등이 미국이고 영국이 2등이고 프랑스, 일본, 독일 해서 한국이 6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에 있어서 한국이 강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각국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나라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1등이 스위스고요.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스페인이고 4등이 이태리고 5등이 아이슬란드고 6등이 프랑스고 7등이 포르투갈이고 8등이 오스트리아고 9등이 호주고 한국이 10등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세계에 오래 사는 장수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다른 나라보다도 그 평균 수명이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10위지만은 얼마 아니면은 4위, 5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잘 나가는 자랑스러운 국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요, 한국이 크게 걱정되는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은 한국이 세계 제꼴찌입니다. 아예 안 나요. 그리고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행복한가를 조사해야 됐죠. 한국은 저 아래 있습니다. 72위에.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리고 1인당 고소 고발 수가 일본의 7배고요.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요. 1인당 사기죄 수가 한국, 일본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점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오래 살게 되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 못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요인의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한번 좀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새는요, 키 큰 걸 좋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 키 큰 걸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키 크면 싱겁다느니, 무슨 키 큰 거는 꾀가 없다느니, 뭐 이렇게 키 큰 것을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학교 갔다 와서 키 커서 뒤에 세운다고 와서 울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키 큰 걸 좋아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집 딸은 선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키가 커야 되고 직장 좋은 것보다도 키가 커야 되고 요새 키가 크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다는 것이 요새 아이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키가 크면은 별로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옛날 미인하고 지금 미인하고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가까운 동네 사는 분이 만주 가가지고 백개로인 여인을 얻어왔어요. 피부는 희고 눈동자는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코는 오똑하고 눈은 크고 한 요새 기준으로 보면은 대단한 미인을 얻어온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는 그건 정말 못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장중말말 하다니 무슨 코가 삐죽하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못생긴 얼굴로 모두들 묘사하고 구경하는 사람들 가서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정형외과 가지고 코 높이고 눈 키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사람들이 의사를 선호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의사 준비 가외 수업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잘 다니다가도 집어치우고 의사 공부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걸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의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는 자기가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는 걸 보람으로 생각해서 자기는 참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자기는 의사가 되기 싫은데 아버지가 억지로 하라 그래서 굿즈없이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 하는데 아주 의사가 싫은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름 짜고 피 닦아내고 가끔가다 하는 사람 보고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다는 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쪽이 맞아요? 의사가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년 정도 사이를 두고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가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이 개인이란 자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몸이고 자손으로 전해질 몸,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내가 독특한 다른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게 가치 있는 거고 그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는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누이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 이것은 가족주의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는 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동생은 시골에서 부모를 받들겠다. 이런 희생도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해가 충돌했을 때는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게 가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출세를 포기한다?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다 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행동을 하고 아버지나 또는 뭐 동생이나의 이익은 자기가 힘돋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한 집에 살지만은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이 결혼, 생산, 봉양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부모 안 받듭니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생산 안 하고 봉양 안 하는 것은 그럼 무슨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사람들이 존중하는 가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입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부딪히는 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려고 들어봤더니 불편한 게 꽤 많아요. 아이를 놓으려고 생각했더니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부모 봉양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치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많이 변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 옳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맹목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적어도 나는 어떤 관을 갖춘다 하는 것은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 가지 가치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 돈, 지위, 지식 이런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행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지위가 높으면 행복해진다, 지식이 풍부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겁니다. 돈이, 지위, 지식이.
근데 참다운 행복이라는 건 사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 지위, 지식, 이것이 행복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돈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가족의 가치보다는 돈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해서 부정하게 돈을 챙깁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돈이라는 것은 가족의 가치보다도 크고 양심의 가치보다도 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만큼 돈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거냐.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심리학자들이 써야 되는 논문 제목 중에 가장 택하기 쉬운 제목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주느냐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좋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돈은 행복을 주느냐 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못 먹고 입는 것도 잘못 먹고 잘 자리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2배 늘고 3배 늘고 4배 늘고 하면 행복도 늘어난다 하는 게 맞답니다. 그러나 일정한 생활 수준에 도달한 사람, 직장 가지고 있고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돈이 10배가 늘어도 100배가 늘어도 1000배가 늘어도 10,000배가 늘어도 행복은 더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10배가 늘면 곧 당신은 행복해요. 그러나 한 달만 지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그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삼보 컴퓨터가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삼보 컴퓨터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내 재산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기분 좋아요. 그러나 사흘만 지나면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돼서 내 생활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넷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주가가 드루넷이라는 작은 회사의 주가가 현대자동차에다가 LG전자를 합한 것만큼 주가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한갈도 안 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때문에 밥을 3끼 먹던 걸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하루에 한 벌 입는 걸 하루에 5번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은 행복과 그렇게 관계가 깊은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돈이 행복을 주는 전부는 아니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 지위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국장이 되려고 애쓰다가 국장이 됐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러나 서너 사람을 지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장관 되고 싶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라는 것도 행복에 직접적인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니 지위니 지식이니 하는 외부 조건들은 행복의 작은 요인은 될 수 없을지만 모르지만은 이것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아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본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 사람이라는 게 살아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요,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어서 먹어야죠. 영양을 섭취해서 개체를 유지해야죠. 그 다음에 생식을 해서 새끼를 쳐야 종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물, 식물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없어졌고 살아남지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물들, 동물들을 보면은요, 외톨이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들 중에 그런 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외톨이로 살아가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물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두꺼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이 동물이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기 딱 좋은 동물이었는데 그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 그러면은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만 생각해가지고 공동체가 안 됩니다.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도 생각하지만 옆에도 생각해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화목을 위한 이타와 양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공동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 옆에 있는 놈만 보살필 게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손해보는 봉사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늑대 무리를 본다든지 또는 이 코끼리의 무리를 본다든지 했을 때 그 무리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수백, 수천, 수만이 무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힐라리라고 최근에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류가 생존하는 이유를 많은 수의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협력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생존했고 번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 있으려면 이타와 양보, 봉사와 희생이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은 영양 섭취하고 생식하고 하는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고 이타와 양보, 봉사와 희생을 해서 큰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어딘가는요, 이타심, 양보심, 봉사심, 희생심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잘 보이는 행동이 있고 깊이 들어 있는 행동이 있는데요. 음식물 섭취한다든지 짝을 찾는다든지 하는 건 잘 보이는 습성이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양보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한 것은 이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 속에는 이타와 양보나 봉사,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깨닫고 이것을 하게 되어야만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깡패 도둑놈 이걸 깨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성인과 봉사자들 이걸 깨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해요? 이걸 깨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잘 생각해서 꺼내야 됩니다. 숨어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타와 양보, 봉사행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꺼내는 것이 우리가 수양을 하고 살아가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가치는 돈이나 직위나 명성이나 학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연구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Positive emotion, engagement, meaning. 이 Positive emotion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이게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행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이죠. 마음을 행복하게 가져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일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엔게이지먼트, 그 다음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어서 딴 생각할 여지가 없다. 거기에 몰입한다. 이런 것이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럼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일만 잡으면 다른 게 다 잊어버리고 그 일에 정신이 쏙 들어간다. 행복. 그 다음에 미닝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를 수행한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이 먹고 살고 새끼치는 문제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했을 때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positive emotion, engagement, meaning 이것이 마틴 셀리그만의 교수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소냐 르보미르스키라는 교수는 이 여자 교수인데 이 사람도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는 행복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보미르스키는 positive emotion, engagement, meaning 이 외에 두 개를 더 붙였습니다. accomplishment relationship인데요.
accomplishment라는 것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정해놓고 달성하고 하면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라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천을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우리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행복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행복하다 항상 행복 그러면서 이걸 갖다 입버릇처럼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요건을 뽑으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챙겨야 될 것이 대인관계가 사회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해지고요. 또 사회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야 우리가 사회에 위해서 뭐가 좋은 일을 해야 우리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한문으로 항상 행복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 사회를 생각한다 바꾸면 역지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늘어가야 될 걸 일단 한번 넘어다 보면, 우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더라도 아주 심심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찾아내든지 새로운 걸 배우든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서로 도움을 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생각하고 하다가 완전히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것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것까지로 해서 80점짜리 행복은 되는 거고 100점을 채우려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HPM으로 돌아왔습니다. HPM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세상 사는 법이죠. 한꺼번에 여러 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택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가지씩 새로운 습관을 익혀가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행복하다죠. 행복에 대한 책이 무진장 많아요. 그 책들 읽어보면은요. 이거 하면 행복해진다, 저거 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대놓고 행복하다. 그러고 행복한 이유 생각하고 행복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법이 다른 사람 방법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자. 이게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습관을 만들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건데요. 그 반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명상을 하면서 반복하자. 경공부를 통해서 반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면 우리는 행복하다를 반복하자. 어떻게? 명상을 하면서 반복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HPM의 요점이고, 이걸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살아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일반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달의 가치관, 이달의 교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풀어진 인간에서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자는 겁니다. 그럼 풀어진 인간은 뭐고 깨어난 인간은 뭐냐? 여기 보세요. 하루 24시간 머릿속에 제멋대로 돌아가는 잡념을 버리고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채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멋대로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은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든지 일을 처리하든지 합니다. 그것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깨어난 상태.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하루에 2시간, 4시간 동안 제멋대로 돌아다니던 머리를 바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신 바짝 차리고 행복하다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으로 살다가 의식으로 바꿔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 걱정일, 서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면 냉정하게 처리하고 그런 환경,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행복한 조건,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당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따지고 보면 행복한 경우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에 주목해서 행복하다를 계속 하자는 거죠. 그러면 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3단계로 갈 것입니다. 먼저 결심하고, 그 다음에 습관 만들어 실천하고, 결심하고, 습관 만들어 실천하고, 이렇게 3단계로 갈 것입니다. 제1단계는 결심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달에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이달에 결심할 내용은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정신을, 그러한 잡념을 버려버리고 머릿속을 비워서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채우자 이겁니다. 그럼 다음 제2단계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공부를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행복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모두 다 같이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소리에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한 이유를 생각을 하고 그 행복한 기분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숨소리만 신경을 집중하는 명상.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을 되풀이하면서 5분간 명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단계로 실천에 넘어가기 전에 명상을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명상을 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행하는 일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럽니다. 이유는 밤에 잠을 잘 자서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안 아파서 행복하다. 방이 따뜻해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샤워했으면 샤워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시원해서 행복하다. 물이 어깨에 닿는 것이 행복하다. 물이 허리에 닿는 것이 행복하다. 또 아침 먹으면 아침밥이 맛있어서 행복하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진행자께서는 비디오를 멈추시고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하루를 따라가는 행복 명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습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풀어진 인간에서 깨어진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풀어진 인간이 깨어난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자기 전에 2분씩 명상하는 겁니다. 이거 한 달 해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5분, 10분, 30분은 느립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 하고 느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목표는 특별한 신경을 안 써도 24시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비디오를 여기서 멈추시고 다시 한번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명상을 하느냐 하면은 숨을 들이쉬고 행복하다, 내쉬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대생각을 해서 지금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도록 하는 겁니다. 따뜻한 봄날에 꽃길을 걸었을 때 행복했던 기억,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쏘면서 바닷가를 걸었을 때 행복했던 기분. 그 다음에 시원한 산머리에 앉아서 넘어가는 저녁 노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기분.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행복한 것을 느껴보는 그런 명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멈추시고 지금부터 5분간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단계를 밟았습니다. 결심하기, 습관 만들기, 실천하기. 우리는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면은 가치관을 정립해요. 그 중에 행복하다를 놓아요. 그래서 풀어진 인간에서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자. 이것이 우리가 한 결심입니다. 습관 만드는 거.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긴장을 풀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되풀이 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현재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습관을 만듭니다. 실천하기. 하루에 몇 분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실천해요. 우선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합니다. 목표를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문 공부를 할 차례인데 한문 공부를 하기 전에 명상 경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식을 얻으려는 모임이 아니고 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련자께서는 다시 비디오를 끄시고 멈추시고 명상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명상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의 행동을 더듬어 가면서 그때마다 행복한 이유를 찾아서 행복하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명상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5분으로 하든지 10분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형편을 봐서 직능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자왈, 학문지사는 고비일단이나 연이나 다시 한번 고비일단이나 연이나 기도는 즉제의 구기 방심이니라. 다 같이요. 기도는 즉제의 구기 방심이니라. 계능 여시면 즉 직이 청명하고 일이 소저하야 이가히 상달이니라. 불연적 혼매방일하야 어두울 호자 어두울 매자요. 혼매. 수할 종사의 학이라도 이 종부렁 유소발매니라. 다시 한번요. 주자왈 학문지사는
고비 일단이나 연이나 기도는 즉제의 국이 방심이라. 기도는 즉제의 국이 방심이라. 계능 여시면 즉 직이청명하고 이일이 소저하야. 이 가히 상달이니라. 불연적 혼매방일하야. 수할 종사의학이라도 이 종불은 유소발명이라. 그러면 뜻을 새기겠습니다.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학문지사는 학문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하는 것은 고비일단이라. 진실로 한 건만 아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고비일단이라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학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연이나 그러나 기도는 즉저 국이방심이라. 그 도는 그 길은 그 올바른 방법은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즉저 국이방심이라 곧 있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국이방심이라. 방심 흩어져 있는 마음을 구한다. 거두드리는데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흩어진 마음을 거두드리는데 있는 것이다. 계능 여시면 대개 여시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계능 여시면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즉 곧 직이청명하고 마음이 맑아지고 일이 소저하야. 일이라는 것은 그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밝을 소자, 나아갈 저자, 뚜렷해질 저자. 그러니까 이치가 밝아져 가지고 가히 상달이니라. 상달은 그 나아간다. 위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청명해지고 이치가 분명해져 가지고 가히 상달할 수가 있다.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불연적 그렇지 않으면 혼매방이라. 혼매가 어두운 거죠. 방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방이란다. 이게 막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혼매방이라 어둡고 흩어져서 수할 종사학이라도 비록 말하기를 와라 말입니다. 종사학이라도 배움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불응 유수발명이라 마침내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면 유수발명이라. 발명이라는 것은 요새 말하는 발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발명은 이치를 알아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명하는 바가 있는 거, 유수발명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건 말 뜻이 없고요. 이는 말의 뜻이 없고 마침내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면 발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치가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구방심이 경 공부니까 경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자가 강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읽으세요. 주자와 학문지사는 주자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일은 고비일단이나 연이나 다 같이요. 고비일단이나 연이나 진실로 한쪽 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도리는 직접 국이 방심이라 방심하는 흩어졌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 바로 있다. 계능 여시면 대개 이와 같은 것을 능히할 수 있으면 즉 바로 직이청명하고 마음이 맑아지고 일이 소저하여 이치가 뚜렷이 밝아져서 가히 상달이니라 크게 발전할 수가 가능하다. 불현저 그렇지 않으면 혼매방일하여 어두워지고 막 흩어지고 해가지고 수활 종사하기라도 비록 학문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종불능 유서 발명이니라 끝끝내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면은 발명하는 바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 공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